할 주제는 여기에 삼국유사 해제가 되겠어요. 근데 해제라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해제라는 게 뭔가 하는 건데요. 이게 해는 풀이한다, 해석한다는 뜻이고요. 제는 주제 혹은 제목, 주제나 제목을 풀이한다는 뜻이 돼요. 결국 삼국유사의 주제를 풀이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삼국유사를 쓴 분이 일현스님이요. 그래서 삼국유사 해제에서는 일현스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를 쓸 때 그 시대 상황, 삼국유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삼국유사의 사관, 역사관은 무언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삼국유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제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9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삼국유사의 해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양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성인 교육에서 딱딱한 교육을 2시간 하면요 이게 머리가 아파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국유사 해제 중에서 일현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책을 만들었는가, 그 시대 상황은 뭔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거 강의를 할 사람은 누구냐? 대충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이름은 이범교입니다. 근데 이 범자가 뭔가 하면 모범 범자고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풀면은 모범으로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범교라고 하는 이름이 각이져요. 각이지고 부르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호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 호가 뭔가 하면 봉촌입니다. 뜻은요, 제가 경북 봉화 출신이요. 그래서 봉화촌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주에 내려와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뭔가 하면 연설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경주 시민 여러분, 지금은 문화의 시대요, 강간의 시대입니다. 특히 경주는 강간의 중심 도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주가 강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방에 길을 뚫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강간 산업의 정책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즉각 사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앞에 외무부 장관이 딱 듣고 있다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죠? 민망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각하, 그게 강간이 아니고 강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딱 째려보더니만, 자네는 애무장관이구만. 애무장관은 애무나 잘하게, 사정은 내가 한다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금은 문화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 문화의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문화의 시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먼저 사람은 이제 IQ가 좋다라 하는 것은요, 머리가 좋다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으면 대체로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만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 주변에서도 공부 잘하면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성이 아주 나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는
감성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감성 지수가 좀 높은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슬픈 TV 연습극이 나오면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다라고 해요. 의미는 뭐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감성 지수가 높다라 하는 것은 상대편의 입장에 있어서 울 줄 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IQ가 높은 것은 머리가 좋은데 나만 생각하는 것이고, EQ가 높다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뜻이기 때문에 IQ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지수가 뭔가 하면요, 문화지수입니다. 문화지수인데 이 문화, 아까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지금의 시대가 문화의 시대라 했는데 우리 일일 문화원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문화의 뜻, 영어는 뭔가 하면 culture입니다. culture인데 이 culture가 뭔가 하면요, 농사 짓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의미가 뭔가 하면 미라를 땅에 심어요. 미라를 땅에 심으면은 미랄이 썩습니다. 죽어요. 미랄이 죽어서 썩으면은 새로운 미랄이 훨씬 더 많이 솟아나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먹으니까 굉장히 이롭죠. 그래서 농사 짓다는 의미는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 이것이 칼처 농사 짓다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수가 높은 게 뭔가 하면요, 문화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은 문화의 시대라 하는 의미, 그것은 바로 나를 희생해서 사회를 이롭게 하자는 의미고,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게 삼국유사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 삼국유사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 삼국사기인데 이 삼국은 뭔가 하면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에 관한 기록, 이게 삼국사기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1145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좀 일찍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145년 뒤쯤에 뭐가 쓰여지는가 하면은 삼국유사가 쓰여져요.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 조금 늦게 쓰여집니다. 쓰여지는데 여기 삼국유사의 뜻은 뭔가 하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유자는 무슨 유자인가 하면요, 남겨질 유자요. 남겨질 유자고 사는 역사 사자가 아닙니다. 일사자요. 남겨진 일을 기록한 것이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삼국사기는 역사를 기록했는데 여기 빠진 게 뭔가 하면요, 정신사, 문화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빠진 정신사와 문화사를 기록한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주된 내용이 고고학, 신화, 민속학, 불교학, 전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불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삼국 이 정신사 문화사는요, 정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보면은 전부 다 귀신 씨나라 까무는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문화사나 정신사는 정상적인 언어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있는데 공부하는 팀은 삼국사기 공부하는 팀은 없어요. 없습니다. 삼국유사만 강독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경주 같으면 2개 삼국유사반이 그 강독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포항은 처음이죠, 그죠? 포항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육당 진암선 선생님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은 나는 삼국유사를 고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분은 누군가 하면요, 일현 스님이요. 일현 스님인데, 일현 스님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요,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세 사셨어요? 84세를 사신 분이요. 네, 84세를 살았는데 이 일현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각국사비가 있는데 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인각사에 있어요. 인각사에 이 일현 스님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근거해서 일현 스님의 생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은 1206년에 장산군에서 태어났는데 이 장산군은 지금의 경산시입니다. 경산시인데 경산시에는 뛰어난 스님 또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누구요? 원효 스님도 경산군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난 뒤에 9살에 해양 무량사에 스님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요. 어머니가 손잡고 해양 무량사로 가는데 해양이 어딘가 하면요, 광주입니다. 광주의 무등산에 무량사가 있어요. 비에 그렇게 기록되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경산에 또 수많은 절이 있는데 천리길을 걸어서 9살짜리가 천리길을 걸어서 강주 무등산까지 갔겠느냐? 현재 통수는 그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은 그것은 좀 이상하고 해양이라 하면 바다 근방인데 그러면 경산에서 바다 근방이면은 아마도 경주나 포항 쪽이 해양이 아니겠는가? 그 해양 쪽에 무량사란 절은 강주가 아니고 이쪽에 있을 것이다. 아마 거기에 계셨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됐을 때 다시 구족계를 받아요. 이제 진짜 스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은 진전장로 대웅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진전장로 대웅인데 진전을 딱 띄가지고 이게 진전사다라고 해석해버려요. 진전사는 어디 있어요? 가보시죠, 그죠? 그건 아주 유명한, 저는 없지만 유명한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양양 속초에 진전사가 있어요. 근데 광주에서 양양 속초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한 2천리 정도 돼요. 그 14살짜리가 부족계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 2천리를 걸어서 진전사로 간다? 이것도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경산 부근의 사찰무량사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에 가서 14살 때 진전장로 대웅이거든요. 그래서 진전사를 푸는 게 아니고 진전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장로 이름은 대웅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은 이 근방 어디에서 아마도 구족교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는 이제 스님도 승진하거든요. 승진하는데 고위직으로 올라가려면은 승가, 그러니까 이제 행정고시나 진청 고등고시처럼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련 스님이 22살 때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서 처음 발령지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비슬산이에요. 포산, 그때는 포산이라고 그랬어요. 포산에 모덕안가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암이 아마도 우리가 다음 답사 가는 장소인 대견산이 해발 한 1000m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아마도 대견사에 처음 주지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마도 거기에서 10년 이상을 머무르게 돼요. 머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가 언제가 1206년이거든요. 1226년인데
1231년도에 뭐가 터지는가 하면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 이련 스님은 여기에서 얼마나 계시는가 하면은 22년간을 계십니다. 나중에 15년 정도, 13년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전체 비슬사는 어떤 사람은 37년이라고도 하고 35년이라고도 해요. 현풍, 지금의 현풍하고 청도 쪽에 35년 이상을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몽골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주로 어디 계시는가 하면 비슬산에 있었어요. 그 비슬산에 있으니까 전쟁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깨닫기도 하고, 처음 주지로 발령도 나고, 거기서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44세 때 정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해 쪽으로 가서 그 대장경 조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고려 이제 개경으로 가가지고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는가 하면 운문사로 오시게 돼요. 1277년도에 운문사에 와서 여기에서 다시 아마도 1280년 전후 1280년 전후라고 하면 나이가 몇 세요? 75세쯤 되죠? 75세 때부터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른 이제 사실 고려 때 75세는 다 살았죠. 고려 때 75세면 지금이 한 100세쯤 돼요. 다 살았지.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쯤 됩니까? 75세 아직 안 됐죠? 지금 삼국유사 같은 책을 쓰기 시작해도 돼요. 이분 얘기 썼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운문사에 출석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인각사로 들어가요. 군이 인각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초에도 답사 가는데 그때는 인각사 주위를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적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84세입니다. 이 스님의 일생은 이런 일생을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 스님이 산 그때 시대 상황은 어떤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 정세인데 그 중에 국제 정세를 한번 보겠어요. 고려가 처음에 신라가 멸망하고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창건됐습니다. 고려가 창건되자 이 북쪽에는 거란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생겨요. 그래서 거란과 고려는 세 차례 전쟁을 합니다. 물론 강감찬에 의해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지만은 이 강력한 국가를 영원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거란의 국호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 거란 국호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일본의 국호가 뭔가 하면 헤이세이 평성이잖아요. 평성. 우리는 뭐요?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이 강력해져 가지고 야, 너희들 그거 쓰지 말고 헤이세이라 하는 국호 써라. 그럼 뭐예요 이게? 독립국가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란 때가 되면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치를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요 거란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 나라가 금나라가 있었는데 이 금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금나라가 더 강력한 국가가 돼요. 거란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되면서 고려에 압력을 가하니까 신하 국가로 완전히 그 위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국가의 명맥만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1231년이 딱 되면요, 몽골이 등장해요. 몽골이 등장하는데 몽골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죠. 그죠? 유럽 전체를 제패할 정도의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이 최강의 국가인 몽골이 고려로 침략해 들어와요. 고려로 침략해 들어오니까 고려 조정은 개경에 수도가 있었는데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강화로 수도를 옮겨요. 섬이죠. 강화도. 섬인데 문제는
이 몽골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나이가 걸을 정도가 되면 말을 태우기 시작해요. 말을 태우기 시작해가지고 몸 전체가 말 타기에 적당한 체형으로 바뀝니다. 다리가 O자형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몸은 숙이고, 그 다음에 눈은 어디 고정이 딱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에서 내리면 전쟁을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가니까 여기 섬이니까 여기를 공격하려면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에서 내리면 지거든. 그러니까 강화도를 점령을 못하고 어디를 쳐요? 육지를 계속 쳐내려옵니다. 육지를 계속 쳐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요. 마치 한 30년 동안 전쟁합니다. 하는데 1253년 4년 때의 고려사를 보면은 한 해 죽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20만 명이었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굉장히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몽골에 항복하니까 몽골이 고려한테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먹을 거 내놔라. 쌀 내놔라. 그 다음에 비단 내놔라. 처녀 내놔라. 처녀들이 가가지고 항우까지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시도 내놔라. 내시 없는데요? 그럼 내시 만들어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도 너희들 흰옷 입었는데 흰옷 입지 말고 몽골 옷을 입어라. 머리도 변발하지, 그죠? 머리 틀리잖아, 몽골 사람들 머리. 고려 사람들 머리도 몽골 형태로 다 바꿔라. 이거 뭐요? 몽골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국제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정세입니다. 자, 국내 정세인데, 고려는 기적국가죠. 고려는 기적국가예요. 기적국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신라 때 귀족은 진골이 금수저였어요. 기득권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신라 말쯤 되면 육두품이 지방으로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호족이 됩니다. 호족이 돼서 이 호족의 연합 세력이 만든 나라가 고려가 돼요. 그래서 호족 연합 세력의 고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호족은 뭐가 돼요? 나중에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되는데, 그러면 귀족이 기득권이죠, 그죠? 기득권. 그래서 기득권이 몇 프로면 기득권이 될까요? 몇 프로? 10%? 안 돼요. 처음에는 대충 한 1% 정도, 고려 초기에는 어느 나라이든 초기에는 1% 정도를 기득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 사회가 점점점 심화되면은 기득권이 0.1%로 돼요. 0.1%가 기득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을 딱 말씀드릴게요. 대체 우리나라에 한 해 죽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요, 30만 명이 죽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도 30만 명이 태어나는데 작년에는 2만 명이 적었어요. 죽는 사람보다 2만 명이 적었어. 그래서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자, 30만 명이 일단 죽는데, 그 30만 명이 죽는데 0.1%는 몇 명이요? 300명. 그렇죠? 300명이요. 300명이 유산을 얼마 남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죠? 이건희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얼마요? 몇 조가 되지? 몇 조가 되는데 그 1등이고, 죽은 사람 유산 1등이고, 300등 되는 사람의 유산을 조사했습니다. 이 300명의 유산을 다 조사했어요. 작년에 조사했는데, 300등이 유산을 50억이었어요. 50억인데, 50억이면 돈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편에 속하지. 내가 그만치 못 가졌으니까. 그런데 50억이면은 서울 가면은 좋은 아파트가 50억이요. 그죠?
50억. 근데 이게 공시지가고 뭐 현금하고 다 이렇게 뭐 두드려 맞추면은 그래서 50억 유산이 300등이 50억이 아니고 50억에서 100억 정도 돼요.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현재 그 이상 되면은 기득권,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점점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은 50억 가지고 기득권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0억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면 50억인데 나머지 돈 없는데 무슨 기득권이고 이게 거지지. 그죠? 그래서 귀족사회가 점점점 진전이 되면은 처음 나라가 세울 때는 1%, 조금 지나면 0.1%가 기득권이요. 조금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이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되면은 0.1%가 기득권이 아니고요. 0.01%가 되어야 됩니다. 0.1%는 5만 명이고 0.01%는 5천 명이요. 5만 명에 들어가면 기득권이 안 됩니다. 이게 그만큼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천 명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자산이 몇천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몇천억 돼버려. 확 돼버려요. 예, 그런 상태. 그래서 고려 때가 바로 귀족사인데 처음에는 1%, 0.1%, 점점 0.01% 바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귀족들이 탐욕스럽거든요. 기득권이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스럽기 때문에 기득권이냐 아니냐는요, 돈의 양을 가지고 따져요. 권력이 아닙니다. 돈의 양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을 잡아야 돼. 권력을 잡아서 힘없는 백성들의 돈을 뺏어야 됩니다. 뺏어야 기득권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점 헐벗게 돼요. 그래서 고려말이 되면은 0.01% 이하 아주 적은 숫자가 모든 자산을 다 걸머지요. 그래서 고려말 때가 되면은 산과 산, 산맥과 산맥 사이 땅이 한 주인이고 강과 강 사이에 전체 넓은 땅이 주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되든가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유lik을 시켜요. 노비가 되면은 생산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자기가 자기 땅에 있어서 농사를 지면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굉장히 높이는데 노비로 들어가면 지가 먹을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져요.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밀란과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생겨난 게 고려거든, 조선이거든요. 조선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를 전부 다 백성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잖아. 나눠줘 버리면은 그때 기득권은 이제 1%, 10%가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 고려는 귀족 정치인데 귀족 정치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자산이 한 몇 사람한테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군인들이 1170년에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무신 정권은 귀족보다 더 포악해. 더 포악해서 더 많은 땅을 다 걷어들여요.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은 정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밖으로는 몽골이 침략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안으로는 귀족하고 무신들이 모든 권력과 모든 돈을 다 뺏어감으로써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려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차라리 몽고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다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규보 같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련스님 같은 분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은 자, 바깥으로 몽고가 침략해 들어왔어요.
몽골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 몽골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칠 정도로 강력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고려로서는 극복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력으로는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정신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 승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몽골이란 나라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데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런 스님은 유구한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몽골은 문화가 굉장히 천박해요. 몽골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흉노적이죠. 흉노적의 문화 중에 형이 죽으면 형수는 누구 차지요? 동생이 형수를 차지해요. 또 아버지가 있는데 그때 계모가 있잖아요. 그죠? 계모나 서모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계모나 서모는 아들이 차지해요. 이거 문화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야만적이죠. 자, 이런 야만족은 비록 군인 강력한 군대력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그런 문화로 계속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를 내세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불국토 사상,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위적이다는 사상을 내세워요. 이 두 가지 사상을 삼국유사에서 다 내세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민족의 자주성 문제, 자주성 고치 문제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단군에 관한 것들이죠. 단군은 그 당시에 하찮은 지방신이었습니다. 지방신인데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의 맨 첫머리에 고조선을 탁 내세워. 고조선을 내세워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늘에 환인이 계시는데 환인의 아들 중에 환웅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요. 와서 웅묘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그래서 단군에 의해서 우리 시조는 단군이죠. 단군에 의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고조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는 누구요? 단군이고, 단군은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민족이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부터 5,500년 전인데 이것은 고려와 비슷할 정도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도 없는 몽골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할지는 몰라도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내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단군은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단군이 나와요. 그래서 몽골 침략에 의해서 어려울 때 단군이 우리의 시조 신으로 만들어지고, 조선조가 되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군을 내세우면 억압했습니다. 단군 못 내세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죠. 나라가 없어지니까 탕거가 나오는가 하면 환단고기가 나오게 돼요. 환단고기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단군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정됐죠. 지금은 안정되니까 단군이 필요 없어요. 단군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어떤 종교에서는 단군의 머리를 떼버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단군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시조인 단군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강조해요. 어떻게 강조한가 하면은 그 당시의 문화는 최고의 문화는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거기에 이제 삼국유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삼국유사 중에 이름 이상하죠. 노힐구득과 달달박박 저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국의 황제가 이렇게 연못을 팠어요. 연못을 팠는데 보름달이 탁 뜨면은 연못에 아주 기기묘묘한 산이 탁 어려서 야, 저 산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공한테 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림을 수만 장 그렸어요. 수만 장 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그림을 하나 전부 다 들려가지고 도대체 이 산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 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서서 우리 조선에도 왔어요. 와가지고 금강산도 가보고 그것도 아니고 설악산도 가봐도 그것도 아니고 창원에 가봤어요. 창원에 갔더니만 창원에 가면 이제 남백을산, 이게 남백을산이거든요. 남백을산에 딱 갔더니만 그 그림하고 똑같아가지고 여기에 산을 찾아온 사람이 여기 짝대기에다가 자기 신발을 하나 딱 걸어놓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중국으로 돌아갔더니만 거기 연못에 달이 뜨니까 신발까지 탁 나타나 이거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진짜 황제가 판 정원에 어리는 그 산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이거 사실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위만 있지. 근데 왜 중국 황제가 최고의 산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모습이 이렇게 저는 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래요. 사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인데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사자는요 동물 중에 최고로 잘 싸우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최고의 동물 사자.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누구요? 석가모니요.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자문을 토한다. 사자가 울부짖는 토한다. 그래서 석가모니하고 사자는 동격이요. 여러분 뭐요? 사자 여기에 석가모니 진짜 석가모니가 여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가 여기 계셔. 여기 계시고 중국은 석가모니의 그림자만 중국에 있다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는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고 진짜 석가모니가 어디 계세요? 우리나라에 계세요. 우리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몽골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왔지만은 진짜 석가모니가 계시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우리는 자주 독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한 건 있어요. 다음은 뭔가 하면 이열인가 울산이거든요. 울산인데 574년도에 울산의 동부죠. 이게 현대 미포조선이 여기 태화강이고요. 현대 미포조선에 큰 배가 한 척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배 안에는 동철과 황금이 가득 실려져 있고 편지가 하나 써져 있어요. 그래서 편지가 써져 있어가지고 그 편지를 진흥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편지 내용에 편지 쓴 사람은 아쇼카 왕인데 이 아쇼카 왕은 기원전 270년경에 마우리아 왕조의 가장 뛰어난 왕이 아쇼카 왕이요. 그리고 이 아쇼카 왕은 인도에서 세계에서 불교를 가장 널리 전파한 왕이 아쇼카 왕이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이 동철하고 황금을 모아가지고 석가 삼존상을 막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동철하고 황금을 배에다 싣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띄워보냅니다. 띄워보내면서 인연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만들라라는 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연 있는 나라에 방방곡곡 다니면서 만들어 봤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574년에 미포조선에 도착한 거예요. 미포조선에 도착하니까 진흥왕이 뭐라는가 하면, 야, 그거 황금동철 경주로 가져와. 경주로 가져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황룡사로 가져갔어요. 황룡사에 여기 금당이 중금당, 동금당, 서금당, 구층탑인데 이 중금당에 딱 가져가가지고 574년에 단번에 석가 3종상을 만들었어요. 장육존불인데 이 장육존불 높이는요 4.8m입니다. 요 높이가 4.8m 되는 장육 3존불을 딱 단번에 만들었어요. 단번에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3존불의 모델이 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은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여기에 동축사는 어디인가 하면 현대 미포 조선의 그 위에 보면 거기 이제 동구인데 동구에 거기에다 절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석가 삼존상을 여기다 모델을 여기다 모시고 이름을 동축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보면 그 옛날 진짜 되지도 않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도에서 불교를 가장 널리 전파한 사람은 아쇼카 왕입니다. 신라에서 불교를 가장 널리 진흥시킨 왕은 누구요? 진흥왕. 진흥이라는 뜻이 그 뜻이요. 불교를 가장 널리 전파했는데 아쇼카 왕이 불교를 전파한 것보다도 진흥왕이 불교 전파한 게 더 위대하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이게. 결국 뭐요? 결국 뭔가 하면 이 신라의 불교 문화, 신라의 불교 정신선은 중국을 뛰어넘어 인도보다도 위대하다.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축사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인도를 뭐라 하는가 하면요, 서축이라 그래요. 서축. 동축은 뭐예요? 서축과 대비되는 동축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뛰어넘어 인도를 능가하는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대개 삼국유사의 내용들이 주로 그렇게,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가 어찌 망하겠는가? 곧 회복할 것이다. 이런 걸 다 삼국사를 실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는 누가 지었는가 하면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김부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에 해당됩니다. 국무총리급에 해당되고 자기가 안 썼겠지. 그 밑에 공무원 10명을 붙여서 만든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목적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묘청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죠? 묘청이 난을 일으켜요. 근데 김부식을 묘청을 죽여버리잖아. 죽이는데 지금도 우리 보수 진보가 나눠서 싸우는데 세계 역사에서요, 어느 시대나 보수 진보는 나눠서 싸웁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보수 계열이요. 묘청은요 진보 계열입니다. 진보 계열인데 보수가 진보를 죽여버렸지. 죽였는데도 아직도 그 당시도 보수와 진보가 확 싸우니까 이걸 뭘로 통합시켜야 돼요? 보수 쪽으로 통합을 시키는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뭘 써요? 이 삼국사기를 쓴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를 역사책 삼국사기 쓴다고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통합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거 했어요.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권 때 이걸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해방 이후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하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보수와 진보가 너무 갈등하면은 안 되겠다. 이걸 통합시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요, 국정역사 교과서였어요. 들어보셨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보수 중심으로 우리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깔게 되면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무조건 교육시켜요. 진보 쪽 얘기는 다 없애버리고 보수 쪽으로 교육을 딱 시키면은 진보는 자연히 사라지고 보수 쪽의 주장만 있게 되면 보수로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이게. 그런 건데, 그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진보 쪽에서, 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독재 국가가 된다. 민주국가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이걸 통합해야지 한쪽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이것은 독재 국가로 가는 진흙기다 이렇게 내세우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요, 지방자치제 그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시의원 그게 뭐 필요했냐, 월급만 좀 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시장 도시사 이게 왜 주민들이 뽑아가지고 괜히 국력만 낭비시키는데 국가가 그냥 진행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라고 했던 얘기가 박근혜 정부 때요. 그게 뭐예요? 이게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삼국사기를 만든 것은 삼국사기를 만들어서 보수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가지고 진보 쪽 세력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삼국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는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국사기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갖추는 게 삼국유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관입니다. 사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국사기는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고 삼국유사는 비합리적 정신사관이 아니고 초월적 정신사관이요. 비합리적 아닌 초월적 정신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데요. 먼저 합리적 사관부터 보겠습니다. 이 누군가 하면 사마천 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지금 BC 100년 전의 사람이요. 지금부터 2100년 때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이 사마천은 굉장히 뛰어난 역사학자인데 이 한무제가 그 당시에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족하고 싸움을 하다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항복을 하니까 한나라 무제 아시죠? 그죠? 이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이릉 장군을 사형을 내리고 잡혀갔지만 사형 내리고 가족들도 엄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 사마천이 가만 보니까 이릉 장군은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요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릉 장군을 표명했습니다. 폐하. 이릉 장군은 정말로 뛰어난 장군이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릉 장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분 바랍니다. 한나라 무지가 성질이 팍 났어. 팍 나가지고 내 말 안 들어 이 자식. 그래서 이 사마천한테 사형선고를 탁 내립니다. 사형선고 이때 나이가 49살이거든요. 사형선고를 내리게 되면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돈 50만 전을 갖다 바치면 사형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옆에 사람 돈이 있는데도 돈 안 빌려주네? 안 빌려줘. 세상에 인식이 다 그런 거죠, 그죠? 안 빌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사마천은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사마천은 자기 아버지 사마다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사기를 완성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안 죽는 방법도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4시가 되는 겁니다. 4시가 되는데 4시 어떻게 만들어요?
넷이 요거만 자르면 넷이가 되느냐? 안 돼요.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여기 성기하고 불알까지 이 전체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다 잘라내는데 그냥 생가지로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손에 손가락 조금만 잘라도 얼마나 아픈데요. 이거 하나만 잘라도 그냥 놔두면 죽어버려요. 다 자르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도로 작은 간을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실로 챙챙 묶어버려요. 묶으면은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썩어버려. 썩습니다. 썩은 상태에서 칼로 촥 비내면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프고 그 대신 썩었죠. 이 부분이. 썩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아물고 오줌이 나오면은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생존율은 50% 이하입니다. 특히 사마천이 때 나이가 49살이요. 49살이면 그 당시에는 살만큼 다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살기 힘든 건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대체 하늘은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항의해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안회하시죠? 공자의 제자 안회. 공자의 제자 안회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죽게 요절을 했으며 그 당시에 도책이라는 놈은 이 도책이라는 도둑놈은 사람의 간을 빼내서 회로 처먹을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요. 이 도책이라는 놈은 무병장수하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아내는 일찍 죽고 아내는 그 다음 도책은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살게 해줍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정말로 이능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마천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고 본 거죠. 없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좋은 일 하면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나쁜 일 하면은 벌을 줘야 하나님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도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유학이라고 해요. 유학은 경전은 있죠. 노노명자 경전 있잖아요. 그죠? 경전은 있고 교주가 없으면 이게 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그것은 교주가 없는 유학에 불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동중서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동중서가 나타나면서 천인감응설을 얘기합니다. 천인감응설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하늘과 인간은 같아요. 원래 하늘과 인간은 원래 같았어. 하나님과 같이 같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당이나 교회에 가잖아요. 그죠? 성당이나 교회에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예수님과 합일이 돼서 똑같죠? 똑같은데 바깥에 나오면은 교회 때는 좋은 말만 하고 행동하는데 바깥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라지죠. 그죠? 타락하고 퇴폐합니다. 원래는 같이 있었는데 나오면은 사람이 퇴폐하고 타락해요. 처음 인간이 탄생했을 때는 신 같은 존재였는데 살다 보니 인간은 퇴폐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자가 나타나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줘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게 누구였는가 하면요. 무당이 하늘과 인간인데 무당이 춤을 춰서 황홀한 상태로 만들어서 인간과 하느님과 똑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등장해요? 무당 대신에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등장해서 왕은 여기 왕이요. 중간에 왕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중세에 가면은 왕이 인간과 하늘을 잘 연결시켜 주면은 하늘은 상서로움을 내린다. 좋은 걸 내려준다. 상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제대로 잘 못하면은 뭘요? 제1은 벌을 내린다. 천둥을 치게 한다든가 벼락을 치게 한다든가 가뭄이 들게 한다든가 홍수를 들게 한다. 누구에 의해서?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왕이 잘하면은 뭐요? 상을 주고 왕이 잘 못하면은 벌을 준다. 이게 뭔가 하면 천인강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이나 왕이 잘하면은 상을 내리고 인간이나 왕이 잘못하면은 뭐요? 벌을 준다. 하나님이 교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주가 생겼죠. 교주란 게 뭐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교주 아니요. 그래서 드디어 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생기면은 유학은 뭘로 바뀌어요? 그게 유교로 바뀌어요. 이때 유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교의 합리주의 사상입니다. 다시요. 유교의 합리주의 사상은 인간이나 왕이 좋은 일을 하면은 상을 내리고 인간이나 왕이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내린다. 이게 유교의 합리주의 사상이고 이 유교의 합리주의 사상에 의해서만 나라가 발전한다. 이게 뭐예요?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 삼국사기의 합리주의 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는 초월적 정신사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님이 뭐라는가 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초월적 정신사관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한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뭔가 하면 저는 저희 가족이 형제들이 5남 2녀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영동선 철로배에 돼가지고 철로배는 보통 애가 많습니다. 보통 7이요. 7인데 5남 2녀 중에 중간 3남이 가가 머리도 제일 좋고 공부도 제일 몇 가지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한날 어디 이사를 하려고 하면 어디 물어봐. 스님한테 물어보는데 점지에 들어와도 언제 이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뭐 물어보고 해. 그리고 제사도 아주 열심히 지내. 제사 내가 정선이거든요. 정선인데 나는 별로 제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 동생 때문에 제사를 그냥 어떻게 못 지내요. 제사 상도 뭐 멋있게 많이 치려야 돼. 아마 왜 그러냐? 다 조상님 덕에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사관. 이게 뭐예요? 초월적 정신사관이요. 이걸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학 같으면은요, 동학 같으면 이 동학이거든요. 동학 같으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학 사상이 뭐예요? 십춘주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신다든가, 혹은 내가 부처라든가 하는 사상이 있으면은 내 행동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밥 먹고 똥 싸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밥을 먹습니다. 내가 똥을 누는 것도 뭐요? 똥을 누는 것도 내가 똥을 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똥을 누게 되는 겁니다. 네, 내 행동은 뭐요?
전부 다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창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움직일 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는 세상 모든 걸 창조하는 행위이다. 창조행위요. 그 다음에 내가 온 세상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내 아들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 물건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 신의 역할은 창조와 사랑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약에 부처로 한다면은 내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 만사를 다 창조한 것이요. 내 행동 하나하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하는 마음. 이게 뭐냐? 초월적 정신상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이런 스님에 의하면 인류의 합리주의 사상이 아니고 초월적 정신상안이 제대로 들어박혀야 세상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삼국유사의 초월적 정신상안 하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신라가 싹 발전해요. 언제까지? 태종 무열로왕까지 발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부처를 열심히 믿었고 내가 부처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창조요 사랑이라는 걸 실천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고 그 이후는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게 바로 초월적 정신사관이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두 개 다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맞는지 몰라?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형태인데 형태는 삼국사기는 기전치입니다. 기전치는 뭔가 하면은 동양의 모든 역사서의 기준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기세가 열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본기는 황제에 대한 기록이고 세가는 제후 혹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열전은요 장군이나 대부나 기타 등등 백성들 온갖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열전이 돼요. 그래서 본기하고 열전 따가지고 기전체가 돼요. 그래서 동양의 모든 역사책의 기준은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원래는요 본기가 안 돼요. 삼국사기는 본기부터 나오거든.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나오는데 본기는 황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황제가 얘기도 많이 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라세가 그 다음에 백제 세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김부식이가 그건 안 하고 황제의 나라인 것처럼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전, 세가는 없죠. 그 대신 열전이 나와요. 본기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삼국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기전체도 아니고 스님이 독특하게 만든 거예요. 기전체가 좀 유사해요. 기편 같으면은 본기 쪽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열전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전체라고 하기도 뭐해요. 좀 독특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내용은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 정치제도 인물 중심의 삼국유사는요 맨 처음에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맨 처음 나오는 게 고조선 나와요. 고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나오는데 삼국사기는 박혁거세 이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역사를 위로 쫙 땡겨올리고 이게 땡겨올리고 고조선 다음에 뭐예요? 위만조선. 위만조선 다음에 마한 다음에 변한 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는 역사의 정통을 고조선까지 올려잡은 거예요. 올려잡고 역사뿐만 아니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삼국유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와 책에 이게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리니까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답답하고 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죠? 다음 주는 답사를 가고 그 다음 주에 뭘 하는가 하면요. 이게 삼국유사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삼국유사의 내용이 뭔가 사실은 삼국유사 해제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